제10회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의 전체 진행을 맡은 영산대학교 북극물리연구소 김기태입니다. 매년 12월 저희 연구소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그해의 북극항로 활동을 정리하는 북극항로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극항로 운항 인프라, 주요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북극항로를 통한 선박 운항 인프라 현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10회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의 막을 열어주실 음기두 해양수산부 차관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차관 엄기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10회 북극항로 국제 세미나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거리 항로라는 이점과 인근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으로 인하여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발생한 수에즈 운하 자초 사고를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안으로 북극항로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 인근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북극항로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2023년 두 번째 LNG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수출 규모는 3,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도 작년 12월 북극항로를 포함한 북극의 개발과 경제발전 등에 대한 정책을 담은 북극백서를 발표하여 장기적으로 북극 정책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올해 10월 극지활동진흥법을 시행하여 북극항로 진출 등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극지활동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운항해서 중간 기착지가 없는 북극항로는 전기선사에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부 글로벌 기업과 유럽 대형선사들은 환경 문제를 이유로 북극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북극항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약 150년 전인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기까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고 3년 뒤 세상에 나온 쥘 베른의 명작 80일간의 세계 일주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무모한 도전을 가능하게 한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1등 공신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의 북극항로도 당장 상용화되기에는 난관이 많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언젠가 새로운 물류 루트로 활용될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북극항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의 활발한 논의와 아낌없는 정책 제언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음기두 차관님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한 노르웨이 프레데 솔베르그 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Dear friend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북극 협력 주간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12월마다 이 중요한 행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야말로 우리가 한국과 또한 노르웨이 간의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고요. 또한 양자 그리고 영내 다자 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북극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것은 저희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할 것도 없이 북극 항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저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회 북극 항로 국제 세미나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측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다른 분들과 더불어 대빈정 해양수산부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케이야마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직무대행 김종덕 직무대행님께 그리고 영산대 송 교수님께도 이번 참석에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그 북극에서는 노르웨이의 국제 그리고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토의 3분의 1이 바로 이 북극권 한계선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의 국민들이 이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북극 지방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그리고 그린 산업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한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여러 가지 관찰 결과에 따르면 지금 이 북극 지방에서는 평균보다 3배 빨리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북극의 커뮤니티와 또한 여러 가지 생태계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해빙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세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해운 산업에 있어서는 대서양과 또한 태평양 간에 많은 트래픽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북동 항로가 과연 운항이 계속 가능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가능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있어서는 지금 이 북동 항로에 대한 어떤 논의든 간에 우리가 법적, 정치적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북극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 같은 것은 해양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국제법과 또한 항행의 자유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극은 그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이 잘 지켜져야 합니다. 원칙 기반의 질서를 통해서 이 북극에서의 계속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르웨이는 북극 항로와 관련된 다양한 다국적 포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MO와 북극 이사회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북극에서의 모든 해양 활동이 안전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해운이라는 것은 그 교통 부문 중에 있어서도 친환경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출량 저감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해양 교통은 바로 무배출 그리고 저배출 기술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노르웨이도 이를 통해서 세계 기후 그리고 북극 환경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것은요. 이런 국제적인 연구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노르웨이의 북극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긴밀한 협력과 과학계와의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계속하는 것이 저에겐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해운 업계를 또한 운항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극에 대한 저희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기후온난화 해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북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국가들 그리고 업저버 국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지식기관들 또한 그리고 해운업계와의 협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 세미나 같은 포럼은 우리가 이런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과 또한 이 북극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한 인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공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공적인 북극 항로 국제 세미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오늘 여기 명패에 앉아 계신 분들은 요 전방 단상으로 잠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획사 직전에 보셨던 크리스토퍼 마제리호를 운영하는 서브컴플루트사의 선박의 북극 항로 운항 경험을 듣는 자리입니다. 주제는 북극해에서의 에너지 수송 서브컴플루트사의 운항 경험입니다. 발표는 서브컴플루트사의 블라디슬라브 지불 현장 감독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독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저는 블라디슬라브 지불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프컴플루트사를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우조선에서 현장 감독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척의 아틱 7 등급 선박을 건조 중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현장 감독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서브컴플루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현재 북극에서 어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컴플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LNG와 기타 탄화수소 자원의 해운과 해상 에너지 생산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통합적인 선주이자 선박 운영사인데요. 총 134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고 선봉량은 총 1165만 중량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극지 환경 전문가로서 세계 최대 내빙선 선주이자 운영사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절반이 넘는 80척이 내빙선입니다. 대형 업스트림 에너지 사업 서비스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가스프롬, 사할린에너지, 루코일, 쉘, 트라피크라 노바텍, 엑소모빌, 비톨, 토탈에너지, 쉐브론, BP, 필립스, 66, 페트로차이나 등이 있습니다. 본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고 러시아 전역과 런던, 리마솔, 두바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소프컴플루트의 북극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컴플루트는 2008년부터 북극에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소프컴플루트의 북극 포트폴리오에는 현재 진행 중인 4개의 사업인 바란데이, 프리가슬로미의 노비앙, 야말 LNG 프로젝트가 포함이 되고요. 또 2023년부터 시작될 예정인 아틱 LNG2 프로젝트도 포함이 됩니다. 총 11척의 선박이 북극에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9척의 원유 셔틀 탱커가 있고요. 쇠빙 LNG 수송선이 한 척이 있고 공급선이 한 척이 있습니다. 이외에 18척을 추가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소프컴플루트는 에너지 대량 수송을 위해 북극 항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당사는 북극 항로 전 구간에서 안전한 연중 항행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달성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바란데이 프로젝트를 위한 원유 수송을 개시했습니다. 세 척의 아크 6급의 셔틀 탱커를 운항했고요. 2014년에는 바렌츠해에 소재해 있는 프리라슬로미의 프로젝트에서 두 척의 아크 6급 셔틀 탱크를 이용해서 원유 수송을 개시했습니다. 2016년에는 카라해의 노비항 프로젝트에서 원유 수송을 개시했습니다. 당시에 네 척의 아크 7급 셔틀 탱커가 구동이 됐습니다. 2017년에는 카라해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LNG 수송을 개시했는데요. 내빙 등급 7등급의 쇠빙 LNG 수송선 한 척이 활용이 됐습니다. 2023년이 되면 아틱 LNG2 프로젝트를 위한 LNG 수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역시 위치는 카라해가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쇠빙 LNG 수송선 18척 현재 건조 중이고 내빙 등급은 7등급입니다. 2010년과 2011년 우리 회사에서는 북극 항로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과 2011년 아톰플로트 노바텍과 협력해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까지 북극 항로를 이용한 시범 통항을 두 차례 성공시켰습니다. 두 항차는 북극 항로를 에너지 대량 수송을 위한 회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던 항해였습니다. 2011년에는 서브컴플로트에서 상업 운송을 위해 신시베리아 군도 북측에 있는 새로운 심해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런 시범 운항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향 러시아 북극 전역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위한 효과적인 운송세계 구축의 기반을 쌓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야말 LNG와 아크 LNG2와 같은 이런 주요한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운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운항 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극 항로 전 구간을 이용한 통항은 통상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만 가능합니다. 북극 항로에서 가장 운항이 어려운 구간은 결빙과 운항 조건이 좋지 않은 동쪽 구간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당사에서는 야말과 중국 간 두 차례 시범 운항을 완료했습니다. 내빙 등급이 높은 선박의 경우에는 운항 가능 기간이 2배 가까이 연장될 수 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2020년에는 운항 가능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5월에 동쪽 방향으로 운항을 했고요. 2021년에는 운항 가능 기간 이후 늦은 항해를 했습니다. 1월엔 동쪽으로 2월엔 서쪽으로 회항을 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드 마제리의 LNG 수송선의 왕복 시범 운항이 되겠습니다. 사베스에서 장수 그리고 다시 사베타로 돌아오는 운항이 되겠는데요. 왕복 운항이 총 44일 15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양하항에서 소요가 된 시간까지도 포함이 됐고요. 1월에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데는 19일 17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10일 21시간이 걸립니다. 단독 운항을 했고 쇠빙선 지원은 없었습니다. 2월에는 서쪽으로 장수에서 사베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23일이 소요가 됩니다만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쇠빙선 지원을 받아 11일 10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북극용 차세대 LNG 수송선의 모습을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북극 LNG 수송선인 크리스토퍼 드 마제리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노바텍과 숲컴플로트에서는 북극용 차세대 LNG 수송선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총 18척을 현재 건조하고 있고 2023년에서 2025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총 18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쇠빙 능력과 빙해역의 운항성이 대폭 개선이 됩니다. 1세대와 비교해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크리스토퍼 드 마제리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역량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쇠빙선에 필적할 만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척 현재 건조가 되고 있는 것은 45메가와트급이고요. 대우 해양조선과 함께 건조하고 있는 세 척의 경우에는 51메가와트급입니다. 내빙 등급 말씀을 드리자면 7등급이고요. 선수 방향의 해빙 두께 1.5m 조건에서 운항이 가능합니다. 선미 방향으로 2.1m 두께까지도 운항이 가능하고요. 에너지 전환이나 지속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촉진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LNG 연료를 사용하고 LNG를 수송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대폭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극 운항 선박의 저탄소 선박 연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IMO에서는 2024년부터 북극에서 중유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 기한이 2029년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LNG는 북극 운항 선박의 차세대 저배출 연료로 매우 유명합니다. 2018년에 당사에서는 대형 탱커선 연료로 LNG를 도입하는 데 앞장섰고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2019년 당사는 북극 에너지 수송을 위한 LNG 연료를 처음으로 도입하며 북극 항로 전체에서 화물 수송을 위한 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해냈습니다. 다만 LNG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급유 인프라 확보가 관건입니다. 북극 항로에서의 항해를 위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극지 환경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안전한 북극 항해는 선원의 스킬과 역량, 경험으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선원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서두른다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항해와 해빙 상태를 고려해서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속도로 운항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가 반드시 최단 경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면서 해빙 상태를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세부 항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우리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빙 상태 매핑과 빙해역에서의 안전 항로 파악 등을 위한 디지털 솔루션도 도입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극 항로 인프라 개발 속도가 북극 항로의 물동량 증가에 상응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빙 모니터링과 통신 위정, 쇠빙 지원, 항해와 수로 지원, 구조 서비스 같은 이런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